무라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자산을 늘리고 싶으면 상위 밈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밈코인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하면 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들어가면 항상 끝물이었어요. 비트 도미만 가네요. 알트 시즌 안 오나요? 촬영 시각은 10월 21일 낮 12시 50분 경입니다. 자, 25년도 불장이 온대요. 난센 CEO가 얘기했어요. 자, 불장,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라고 하면 비트코인만 가는 게 아니라 알트 시즌도 온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알트도 가는 걸까? 라고 해서 비트 도미너스 차트를 봤더니 아이고야, 19일 기사인데요. 21년 초 이후 처음으로 65%를 넘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비트 도미너스가 최고다라는 얘기는 알트가 부진하다라는 거죠. 다만 요거 제가 일주일 차트거든요. 급 하락했어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지? 시장에선 바로 이더리움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인데요. 최근 하루 사이에 갑자기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더가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알트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진 거죠. 어쨌든 최근까지는 사실 비트 대비해서 이더가 약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거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안 좋은 건 수급이 꼬여서인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팔고 재단이 팔고 ICO 참가했던 사람이 팔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겠죠. 그럼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그간 사는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누군가 산다라고 하기에는 매수세가 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희망을 보는 게 ETF로 4,803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17일에요. 제가 주간 단위로 한번 봤어요. 거의 순유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일, 17일 날 이게 비트로 보자면 의미가 없지만 이더리움으로 보자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17일 날 얼마인가요? 4,840만 달러가 순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토탈이거든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더리움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냐. 이더리움 ETF에서는 토탈로 보자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시탁에서 돈이 빠지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 들어와도 여기서 빠지는 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실질적인 ETF 자금 유입에는 이더리움 자금 유입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가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회의적인 시선 항상 있죠. 이더가 레이어 1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디파이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그나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이더 가격이 안 좋았죠. 레이어 1 프로젝트 간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밀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더리움은 레이어 1 경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더가 레이어 1 경쟁에서 현재 밀리고 있는 현실이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더는 레이어 1 경쟁에서 밀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지난 시간에 울트라 사운드 머니 신화의 붕괴다라고 했거든요. 신화가 아니라 로직의 붕괴다라고 했는데 이 코발란트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야. 이더의 비전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아니야. 비전은 세계 컴퓨터야. 괜히 너희들이 포스 전환하면서 비트와 경쟁하려고 울트라 사운드 머니 로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계 컴퓨터가 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차치하고 향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솔라나의 속도, 비트코인의 하드머니 등과 경쟁하며 이더리움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를 쫓는 사이에 세계 컴퓨터가 되겠다는 비전은 희석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원래의 비전이었던 세계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부진, 이더리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지 지금도 많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비탈릭을 포함해서 알고 있겠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더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죠. 이더 허브 공동 설립자는 이더 퍼드가 너무 만연하다. 단호히 맞서야 된다. 라는 의견을 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지? 싶은 게 이더 가격이 아까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호재 뉴스가 나온 건지 호재 뉴스가 있어서 가격이 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더 매집 주소 보유량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케치메스라는 애널리스트가 크립토컨트에 기고를 했는데 올해 2천만 개를 웃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가 어쨌느니 뭐하니 하는 사이에 그 물밑에서는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주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과 함께 블랙락을 포함한 ETF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겹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상승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비트 갈 만큼 갔다라고 해서 이더 알트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더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리플 XRP 1년 차트입니다. 자, 이 민트색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비트 대비한 가격은 1년 내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적인 하락의 이유는 바로 SEC와의 소송 때문일 텐데요. SEC가 리플 소송에 항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 요지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그 요지서에 뭔가 그 판세를 뒤엎을 만한 1심의 결과를 뒤엎을 만한 뭔가 주장이 없어요. 이전 주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이 아마 지금 항소 요지서를 보자면 아마 1심과는 그렇게 항소심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는 건 어쨌든 안 좋기 때문에 리플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드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월드코인의 전체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급등한 적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좀 기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1개월만 보자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 리브랜딩 했습니다. 월드코인이요. 월드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자체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 DIY와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텔레그램 채널, 제가 이 채널 잘 보고 있는데요. 월드코인에 대한 생각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AI 코인 대장 월드코인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에 공동 창업자 샘 알트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월드코인이 어쨌든 대단한 게 뭐냐면 약 700만 명의 휴먼 유저, 사람을 온보딩 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악재고요. 그리고 저는 월드코인의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이거라고 보여요. 월드코인의 유통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돈이 계속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량 기준으로 보자면 시가총액이 1.1 빌리언밖에 안 되는데 전체 발행량 기준으로 보자면 21 빌리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량이 가장 부담인데요. 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년 7월 24일까지 매일 160만 개가 시장에 풀립니다. 26년 7월까지. 그 전에 이벤트는 뭐냐면 24년 7월 24일까지 지났죠 이미. 그때는 얼마가 풀렸냐면 하루에 81만 7,560개가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160만 개가 하루에 풀립니다. 물량 너무 많잖아요. 다만 DYOR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재력과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AI와 코인의 교차점. 사실 지금 제일 관심 갖는 핫한 게 AI죠. AI가 묻은 코인, AI의 수혜를 받을 코인이 뭐가 있을까 제일 궁금하죠. 잠재력과 한계점을 월드코인이 갖고 있는데 잠재력을 보자면 어쨌든 사용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샘 알트만이 있습니다. 이게 잠재력이에요. 한계점은 물리적인 한계, 오부 가서 홍채 인식하거나 아니면 여권, 실물 여권 인증하든 어쨌든 물리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제일 문제인데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요, 시장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DYOR 요 채널 주인장이 보기에는 과거 세계 통화를 만들겠다던 페이스북 리브라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채널 주인장이 보기에는 리브라 비슷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브라가 정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각국 규제 당국의 반발에 결국 사업을 접었잖아요. 게다가 뭐 코인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높은 밸류, 낮은 유통량, 불명확한 사업 구조 극복해야 되는데 뭐 없어요. 하지만
일종의 이거를 AI 밈코인이라고 본다면 샘 알트만이 묻은 AI 코인 대장이라는 내러티브는 언제나 먹힙니다. 따라서 샘 알트만이 뭘 하거나 AI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월드코인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뭐 DYOR 채널 주인장이 보기에는 자기는 리브라처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홍채 인식할 생각 없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월드코인 체인이 출시됐다라고 했잖아요. 월드코인 메인넷. 그랬을 때 이건 제가 안수빈의 웹3라는 채널에서 갖고 와봤거든요. 여기도 재밌습니다. 밈코인 판이랍니다. 월드코인 체인이 나왔더니 그 체인 위에 밈코인들이 그렇게 기승을 부린대요. 역시 지금 최근 트렌드는 밈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밈코인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하면 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들어가면 항상 끝물이었어요. 그런데 무라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엑스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자산을 늘리고 싶으면 상위 민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해야 된다.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심상치 않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왜? 트레이딩 하고 싶거든. 그리고 올라가면 고점인 것 같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빠진 거 저점인 것 같은데 더 빠질 수 있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산을 늘리려면 상위 민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코인 투자는 늘 위험합니다. 전 킥복싱 선수 앤드류 테이트가 홍보한 민코인 다수가 99% 하락했대요. 러그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까 제가 AI가 핵심 테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밈에 AI까지 결합하는 분위기인데요. 요즘 가장 뜨는 코인을 아시나요? 바로 AI와 밈코인의 결합입니다. 트루스 터미널이라는 AI가 다른 AI와 대화하는 중에 약간 뭔가 영감을 얻어서 밈코인 고우트를 만들었는데 그 고우트의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트루스 터미널이라는 AI는 사상 최초 100만 장자 AI로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지금 밈코인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밈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투자 판단과 악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조금 진짜 역시 돈 많은 게 최고다. 돈 많으면 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영의 범죄인 인도를 집행 정지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미국 아니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질질 끌다가 몬테네그로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몬테네그로는 왜 이렇게 권도영 편을 들까? 권도영이 갈라놓은 몬테네그로 대통령 총리. 이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총리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나 권도영 몰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총리랑 권도영이랑 깐부였어요. 이 총리가 누구냐? 권 씨가 권도영이 창립한 테라폼 랩스 설립 초기 개인적으로 자금을 댄 투자자였습니다. 깐부죠. 아니 그러면 이 총리가 얼마를 벌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대통령하고 이 사람하고 총리하고 정치적 동지였대요. 22년 6월 지금 유럽이라는 당을 창당을 해서 지난해 4월에 대선을 치렀고요. 거기서 됐어 대통령이. 6월에 총선을 치러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6월 총선에서요. 지금 유럽이라는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가 터져 나왔냐라고 하면 권도영이 이 총리한테 정치적으로 후원했다라는 썰이 돌았어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가 돼서 당초에는 압도적인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81석 중 24석 획득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이 된 건 맞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더니 이 스캔들 때문에 예상보다 의석수를 많이 획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의석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한 게 뭐냐? 의회 과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친러시아, 친세르비아 의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반러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정치적 동지인데 총리는 러시아 쪽으로 붙었고 대통령은 반러시아 진영이에요. 서로 정치적 동지였다가 갈등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요 단초를 누가 제공했냐? 권도영이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참고로 대통령은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총리는 미국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죠? 대통령은 경제학 박사. 그리고 총리는 골드만삭스 출신. 골드만삭스니까 아무래도 돈 버는데 뭔가 더 귀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권도영이 구치소 안에서 전자기기로 코인을 거래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테라폼 랩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대신해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총리랑 깐부니까. 그래서 한번 총리랑 얼마나 깐부인지 봤어요. 18년 4월 테라폼 랩스가 싱가포르에 등록되기 며칠 전 초기 투자 중 한 명이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투자했냐? 가격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를 투자해서 75만 테라를 샀어요. 당시 1달러가 안 되는 가격에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원도 안 줬었나? 아무튼 얼마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고점이 제가 루나 차트 보니까 117달러였거든요. 이걸 환산하면 8,7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85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죠? 그런데 아까 대통령과 총리라고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힘이 센 거 아니야? 총리가 깐부인데 왜 헌재에서 총리 편을 들고 나서지? 자, 이걸 보시면 몬테네그로의 정치 구조인데요. 몬테네그로의 실세는 총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대부분의 권한은 여기 보면 명예직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권한은 총리가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친한 권도영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안 가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계속 몬테네그로에서 황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역시 돈이 최고구나 라는 또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릇된 건가요? 현실적인 건가요? 아무튼 좀 씁쓸한 얘기였습니다.